네, 이전 시간에는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나의 유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103조 안에 있는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죠. 104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계에 붙어 있는 이것은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도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X 물건의 시가가 원래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10억에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객관적 요건으로서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싸게 산 사람은 물건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능력 좋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가 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어떻습니까?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용했다는 것은 알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알면서 이용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쁜 사람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폭리자고요. 폭리자, 이익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죠. 이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죠. 을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요건들 중요합니다. 요건들을 여기서는 그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서는요. 103조에 해당하는 예, 해당하지 않는 예, 그 예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그 요건, 객관적, 주관적 그 요건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궁박은 궁박한 궁박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경제적 궁박에 제한되지는 않죠. 궁박은 2회 때 나온 것이네요. 그러니까 반사적 법률행위에서도요.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번 급부와 가운데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견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따로따로 요것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법률 행위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2번이 틀렸고요. 4번 증여와 같은 유사행위가 아니고 대가가 없는 행위예요.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급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사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고요. 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때는 무효행위 전환의 범위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10억으로 샀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이 흠결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면은 값도 팔 용의가 있고 그래서 살 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25억으로요 전환을 인정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돼요. 그러나 추인은 안 된다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해봤자 여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뿐인 것이죠. 전환은 인정된다. 추인은 인정되지 않고요. 자, 36번 옳지 않은 거요. 자, 1번. 자, 공정을 이룬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에서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3회 때도 똑같이 나오네요. 2회 때도 나오고 3회 때도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자, 2번 강제 경매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예, 경매에서요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아,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자, 그러면 이때요 경매를 하는데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그냥 적어내서 낙찰받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죠. 주관적 요건이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적 궁박, 경솔, 무경험은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것이죠. 또 4번 궁박은요 경제적, 정신적 어떤 이유로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대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할 때 경솔이나 무경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궁박은 가난하다 뭐 이런 것들은 궁박 문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37번 옳은 것은요.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고 무효행위 전환은 그래서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전환이 인정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틀렸죠. 1번은. 2번은요. 법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라면 그 이후로 불공정한 어떤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시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으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2번이 맞죠. 자, 대리인에 의해서 했을 때는 궁박은 본일,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틀렸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례에서 거래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은요. 경솔, 무경험, 이게 경솔이나 무경험을 특히 말하는 거죠. 예. 또 불균형은요.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의 객관적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도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 차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불균형하다고 해서 불균형한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불균형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요.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솔 무경험도 어떻습니까? 이 경솔 무경험도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나쁜 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보통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나쁜 사람이 아니면요. 괜히 쓸데없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솔 무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용을요 일반적인 정도로만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싸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이 특히 경솔 무경험해가지고 싸게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을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 38번이요. 또 틀린 것은요. 1번. 무경험은요. 일반 경험 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맞는 내용이죠. 유상행위 한해서만 적용되죠. 다만 계약뿐만 아니라 채권 포기행위도 적용될 수 있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기 때문에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1번만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 39번은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39번. 자.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자, 기억,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조건에서 주관적 조건 추정되지 않고요. 니은, 심리적 원인에 기여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무경험이라면 특정 영역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은 맞았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그리고 디귿은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악의를 전제하는 것이죠.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틀렸지만 디귿은 맞죠. 리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죠. 법률행위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미음, 매도인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 더 이상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법률행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무효로 주장했을 때는 갑은 을한테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불법원인 금연은 폭리자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이거 얼마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건 아니잖아요.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요. 추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효라는 것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추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또 추인이 되지도 않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인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40번요. 사례로 나왔죠. 자, 갑은 궁박하여 소유하던 건물을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했다. 구을은 그 건물이 선의 병에게 양도되고 소유권 이전듣기를 격려했다. 옳은 것은요.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갑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된다. 그렇죠? 이용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2번 갑에게 궁박이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죠.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을이 입증해야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자, 이것은 을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갑이.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병이 선이면 갑은 병에 대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병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이 제3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더라도 갑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추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환은 인정되지만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판례들 조금만 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판례들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올해 많이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번부터는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법률행위가 일단 확정되어야 가능, 적법, 타당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일단 적어도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정은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그 기준은 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해석의 기준이요. 해석 기준은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 의사 표시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요. 그러니까는 그 목적이 되겠죠. 법률행위를 통해서 의도한 목적이 의사표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이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문제는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요. 자, 그러면 의사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표시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의사주의죠. 자연적 해석은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요. 표시대로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또 해석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고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때요. 어떤 경우에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자연적 해석을 하지만은 상대방이 있는, 이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은 표시를 알지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이제 표시에 따른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 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면은 그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이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연적 해석.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에서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어떤 의사표시, X 물건을 10억 원에 이런 계약의 내용이 의사표시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무조건 확정될 수가 없으니까 무효로 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를 해석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확정될 수 없으니까 무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디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되어 왔던 관행이 있다는 거죠. 관행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들 간에만 존재하는 관습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두 이용되고 있는 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이 관습에 따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법적 확신까지 있게 되면 관습법이 되지만은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적 확신도 없으면요 그냥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만 존재하는 관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은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뭐예요?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죠. 보충적 해석.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있으면 관행이 있으면 관행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는 이것을 X 물건은 10만 원에 계속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다. 10만 원에서 보충을 하면 되는 거죠. 보충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관행도 없어요. 처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처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효냐? 계약은 되도록 유효가 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 무효가 돼야지. 무효가 되면 자꾸 거래 안전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이 사고 우리 갑이 복숭아를 산다. 이 사람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가격을 정하지 않고 복숭아 10박스를 시켰다. 근데 의리라는 사람이 그냥 콜 그랬어요. 가격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럼 보통 당사자간에는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까? 시가대로 사겠다는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가대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상식.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성실. 신의성실. 신의칙에 따라서 신의성실로 신의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경험칙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아무 말이 없었으면 열의 아홉은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이게 신의칙, 경험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적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기준이 이거는 이것은 해석 방법이 되겠죠.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보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 1번 해석에 있어서는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방법이 있는 거고요. 2번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보충적 해석이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연적 해석이 의미를 발휘하는 거죠. 이 규범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계약에서 당사자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의사표시가 없었으면은 이제 사실인 관습이나 상식에 따라서 보충적 해석을 하는데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단독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거죠. 표시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5번 법률행위 해석은요. 법률행위 성립과 그 유효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결상으로서 착오에 앞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죠.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일치했을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굳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겠죠. 잘못했네, 실수했네라고 착오를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나의 의사와 달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했어요.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안하다. 의사표시 불일치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착오를 취소하는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보충적 해석을 할 때는요. 당사자의 관행에 의해서 보충을 한다든지 상식에 맞춰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이 규범적 해석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요. 먼저 해석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석을 통해 가지고요.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하더라도 착오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규범적 해석을 했을 경우만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42번은요. 쌍방 해석 방법입니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갑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분 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쌍방이 갑과 을이 어떻습니까? 모두 어떻게 돼요?
갑의 뭐야? 갑과 그랬죠. 쌍방 당사자가 갑토지라고 했으니까요. 갑토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 B라고 해보죠. A, B가요. A, B가 모두 갑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습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의 목적물로 삼으려는 의사가 일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사는 일치했는데요. 다만 지번 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는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했다는 거죠. 표시했어요. 자, 그러니까 의사 표시에 어떻습니까?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표시상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표시상 착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요. A, B는 어떻습니까? 갑토지로 하려는 의사가 일치한 것이죠.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예요. 계약이니까. 그럴 때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시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죠. 갑이나 A나 B가 모두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요. 서로가 원치 않은 을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갑으로 계약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 의사대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 해석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갑토지에서 성립하는 걸로 보는 것이 이거 바로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오표시 무효 원칙이 적용됐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의사대로 흐르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43번 옳은 것은 자, 1번 매매 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요, 법원의 그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그 법률행위 해석을 매도인이 따른다고 하더라도요, 법원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분양 약정에서 당사자들의 분양 가격 결정 기준으로 합의했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 가격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새로운 분양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그 분양 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합의했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 가격이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분양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양 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분양 계약,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분양 계약이 되겠죠. 그 계약을 기초로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것은 뭐 작년에 나온 문제네요. 작년이 제2회 때 기출이죠. 자, 이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죠. 가끔 이런 거,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또 이제 독특한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청구할 수 없다.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했던 기준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불가능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3번 당사자 합의로 지명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 반드시 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라면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감정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속돼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겠다는 의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노력하겠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 구속 의사가 없는 의사 표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호의 관계라 법적 구속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5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모두가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분 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서요, 을토지로 표시했다면 계약은 뭐로 됩니까? 갑으로 되는 것이지 을로 성립되는 거 아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에 관한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나왔네요. 법률행위 해석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요.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하고 해석 부분은 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44번은요. 44번. 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요. 1번. 법률행위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의사 표시를 해석을 할 때는요, 일단
표시가 기준이 됩니다. 표시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 있는 그 법률행위, 특히 계약 이런 것에서는요, 일단 표시행위가 그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표시행위가. 그래서 문구에 반드시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사자에게 표시행위에 부여된 그 객관적 의사를 따르는 것이지요. 내심적 의사는 우리가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어떤 객관적 의사를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2번은 오표시 무효 원칙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거고요. 3번 매매 계약서상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거는 법률의 해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3번이 맞죠. 4번 당사자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간섭이 우선하여 법률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 이것은 보충적 해석입니다.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그 다음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3번 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의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이것은 사실인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이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사실관습은. 관습법은 뭡니까? 임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준을 하는 거죠. 임의 규정, 법 규정, 법의 흔결이죠. 성문법, 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예,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할 때 의사표시 내용이 없었을 때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어떻습니까?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대금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45번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 이것도 법률의 해석 문제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당사자냐 명의자가 당사자가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이것도 법률의 해석 문제죠. 그래서 상대방과 행위자 사이에 명의자나 또는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가 되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확정이 되는 거죠. 2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시상 효과 의사죠. 그러니까 일단 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에 있어서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심 의사보다는 그러니까 표시행위에 부여된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러니까 표시가 어떻습니까?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는 거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예전에 이론 시간에 했죠.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표시를 하고요.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규범적 해석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률에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표시상의 효과사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심적 효과사가 아니고요. 3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는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이니까. 그래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직접 작성한 사람이니까요. 2번은 맞고 3번 틀렸죠. 그래서 4번 사실인 관습은요, 법률의 해석의 표준이 되는 거죠. 법률의 해석의 이제 기준, 기준이죠. 또 5번 의사표시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반드시 부여되는 것은 구애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에 부여하는 의미를 논리적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행이에요. 표시행에 반드시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문구예요. 문구에.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논리적, 경험칙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문구, 당사자의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의사표시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에 대해서 반드시 구애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애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예, 문구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5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 의미를 따라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구의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객관적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만 옳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6번은요, 당사자의, 이제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보죠. 이것도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자, 1번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의사표시 해석 문제,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확정 문제는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행위를 하고요. 행위자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데 그 명의를요, 행위자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A 명의로 했어요. A 명의로.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행위는 갑이 하지만 명의는 A 명의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사자는 행위자가 되느냐 명의자가 되느냐죠. 자, 이것은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객관적 그러니까 의사가요,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데, 만약에 행위자는 A를 당사자로 생각했는데 을은 갑을 당사자로 봤으면 갑이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누구를 당사자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주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 갑이 딜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요. 갑이 딜인 을을 통하여, 갑이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을 통하여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에요. 병에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가 갑과의 계약, 그러니까 을을 통하여 갑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가 일치하였다면은, 자, 갑은 어떻습니까? 딜이 을을 통하여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요. 병도 갑과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의 대리권의 존부여부와 상관없이요, 갑이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2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요, 갑이 아니다 을이다. 자, 돈을 누가 댔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누가 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낙찰을 받았을 때 누가 낙찰이 되느냐는요, 경매에 자기 명의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명의자가 항상 매수인이 됩니다. 돈을 뒤에서 갑이 제공했다고 하더라도요, 을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요, 을이 매수인이 되고 을이 경락이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항상 그 명의자를 본다는 거죠. 경매는 명의자예요. 4번, 갑의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지금은 금융실명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요, 돈을 뒤에서 댄 사람은 갑이라고 하더라도요, 을 명의로 예금을 하게 되면 을이 예금주가 됩니다. 금융실명제상에서는 은행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예금주가 된다는 거죠. 4번이 틀렸죠. 5번,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요,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해준 경우에 을을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이건 통정허위 표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있어서요. A은행이라고 해보죠. A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대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요, 을 명의를 빌립니다. 친구 명의를 빌려가지고요, 친구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 약정에는 계약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을과 A가 나오게 되겠죠. 을이 빌린 것처럼 나와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갑이 책임지는데 대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요, A은행이 알아요. 알면서 양해까지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양해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은행은 을한테 돈 받을 생각이 없고요, 다만 명의만 을한테 사용하는 거고 나는 갑한테 돈을 받겠다는 의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돈 받을 의사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A은행과 을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있는 거죠. 을도 갚을 생각이 없고 A은행도 을한테 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통정 허위 표시에 이런 걸 그러니까 알고서 이루어진 거죠. 알고서. 그래서 양해까지 있었다는 거죠. 술 짰다는 거죠. 양이라는 건 짰습니다. 짜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자, 그래서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을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47번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오표시 무효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여기서는 사람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X 토지죠. 갑과 을이 X 토지예요. 여기는 X 토지죠. 그럼 여기는 이제 Y 토지가 나오겠죠. 자, X 토지에 대해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선상의 목적물을 Y 토지를 지분으로 표시하고 Y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X 토지에서 계약을 성립하고요, Y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Y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 아직 X 토지에서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겠죠.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할 것이고요. 자, 옳은 것은 1번. 갑을 가는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X 토지에 존재하는 거고요.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X토지에 지금 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3번, 갑을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죠.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갑은 을에 대해서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Y토지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겠죠. 5번, 만일 병이 손의로 을로부터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Y토지 병. 그럼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을은 Y토지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만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번만. 자, 넘기시면은 해석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오표시 무효 원칙에 관한 문제.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이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48번도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갑은 자기 토지, 자기 소유 X 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번을 Y로 잘못 표시했다는 거죠. 자, 기억 보시면 갑을 사이에는 의사표시의 불합출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는 성립을 합니다. 니은 갑을 사이에는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나 딕은 Y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Y 토지에 대한 을 명의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무효가 될 것이고요. 무효가 될 것이고, 갑은 Y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건 처음부터 무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X 토지로 계약을 성립한 겁니다. 비읍 선의의 병이 을로부터 Y 토지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49번, 50번, 51번은 사실인 관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실인 관습은요, 관습법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관습법은요, 법원이에요. 법이라는 거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요.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죠. 사실인 관습은요, 당사자 간에만 존재하는 관행입니다. 그 관행은 법률 행위를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자, 49번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죠.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보충적으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2번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임의 기준과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어떻습니까? 임의 기준과 다른 관행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당사자 사이의 관행이라는 것이 임의 기준과 배치되는 관행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3번 당사자에게 공통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모른다고 했을 때도 법률 얘기할 때는 관행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던 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 하던 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보편적인 관행이 있으면 그걸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적용을 받겠다.
라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보편적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관행에 따른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할 때 관행대로 합시다 라는 의사가 있었을 때 그 관행에 대해서 존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로만 존재하는 관행이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알 수가 없죠. 일일이 그런 관행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관행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관행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50번은 이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요, 헌법을 최상위라는 전체 법 질서에 방하지 않고 정당성, 합리성이 가져야 되겠죠. 이건 법이니까요. 이 법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 시간에 했던 거죠. 자, 2번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법령에 저촉된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관습법은 어떻습니까? 성문법에 보완하는 기능만 갖습니다.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성문법이 존재하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법에 저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 2번이 틀렸죠. 3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구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사실인 관습은요. 옳지 않은 것이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과 같다. 그러니까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습니다. 관습법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으로 인정했을 때 관습법이 되는 거니까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것이고요. 5번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그렇죠?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법적 효력도 소멸하게 되죠. 관습법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2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우리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했던 거죠.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만 갖는다는 것이죠. 관습법은. 그래서 성문법이 없을 경우만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자, 51번은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요. 1번.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지만 양자 모두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관습법은 법을 보충하는 거죠. 성문법을 보충하는 것이죠. 사실인 관습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요. 틀렸죠. 2번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한정된다는 관습법은 지금은 유지되고 있지 않죠.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제 성년 남자가 아니라 성년 남녀를 구별하지 않죠. 3번 관습법의 대표적인 것이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해당됩니다. 이건 사실인 관습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요. 관습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4번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요. 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이 아니라 관습법을 먼저 적용한다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법에 이렇게 물권법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문법이 스스로 어떻습니까? 이건 관습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관습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문법이 그대로 그 성문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된다는 것을 성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에 따라서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지 관습법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의 그 내용이 그렇죠? 거듭된 사회생활 규범이 어떻습니까? 법적 확신이 생기면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민법상의 선량한 분석, 기타 사유질서에 반합니다.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않는 것이면 충분하고 헌법상의 정당성, 합리성까지 고려될 필요는 없다. 헌법을 위반하면 관습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규범으로서요. 헌법이라든지 전체 법칙에 위반하면 안 되는 거죠.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기능만 갖기 때문에 성문법을 위반되는 것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51번은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자, 성문법
관습법과 사실임 관습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기능들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습법, 사실임 관습 좀 구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론이 모두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목적에 관한 요건 이외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